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7호가 2년 넘게 평양 상공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정은 관저도 미사일 기지도 군 간부들 차량 번호판까지 전부 찍혀 있었죠. 해상도 0.3m. 해상도 북한 위성의 30배 성능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중국과 러시아가 경악했습니다. 15년간 남조선을 감시해온 북한 과학자의 목숨을 건 진실폭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2시 28분 평양 전역에 비상코드 52가 발령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7호가 예측 불가능한 신호를 방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리면성입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소속 위성분석요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남조선과 미국의 정찰 위성 궤도를 추적하고 신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적국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긴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그날 밤처럼 심장이 거칠게 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언제나 숨죽인 듯 고요합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아파트 단지, 텅 빈 거리,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7살 딸 하린이도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꿈나라에 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 안 관제등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계적이고 차가운 음성 안내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비상코드 52 발령. 즉시 출동 요망.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이라는 붉은 숫자가 천장 모서리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코드는 정찰 자산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고 등급 경보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죠.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의 궤도 이탈인가, 새로운 첩보 장비가 발사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쪽 감시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가 생긴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가설도 이 정도 경보 수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군용 차량 2대가 엔진을 켠 채 도로 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갑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완전 무장한 병력 6명이 차량 주변에 일렬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장교가 신분증이나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은 채 짧게 말했어요. 리면성 동무.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위성 분석 업무 때문에 이 정도 경계 태세가 갖춰질 리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선가 실수를 저질렀나 하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가슴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장교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를 체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긴박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어요. 차량이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창밖 풍경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채 안 된 시각인데도 군용 차량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주요 교차로마다 무장 병력이 긴장한 자세로 배치되어 있었고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쥐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을 시간대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앞좌석 운전병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쟁 징후라도 있는 겁니까? 운전병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절대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분석 업무 호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체제 전체가 뭔가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중앙통제실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어요. 평소에는 경비 2명만 서 있던 출입구에 무장 병력 10여 명이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감시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주변을 훑고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안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문 인증, 홍채 인증, 전신 금속 탐지, 그리고 휴대물품 전부 반납까지 요구받았어요. 손목시계마저 벗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 보안 수준은 최고 지도부 관련 업무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보안 요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알게 됩니다.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남조선 위성 하나 때문에 왜 이런 난리를 피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늘 보잘것없다고 무시해왔던 그 위성들이 갑자기 왜 이토록 중요해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남조선 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고 배워왔는데 이 상황은 그 믿음과 전혀 맞지 않았죠. 통제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앙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서버 냉각 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어요. 동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모두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문구가 떠 있었죠. 아리랑 7호 확장 관측 모드 감지. 그 아래에는 신호 강도와 궤도 각도를 표시하는 그래프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며 경고음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확장 관측 모드라는 단어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죠. 이건 위성 고장이나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숨겨진 성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조선 위성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었죠. 옆에 서 있던 박정훈 교관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리면성 동무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 위성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궤도 조정 횟수가 우리 예측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죠. 지금까지 아리랑 7호는 월 평균 한두 번 정도 궤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단 이틀 만에 19번의 조정이 감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스크린 우측에 새로운 경고창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 변경 감지. 예상 조정 횟수 1회에서 19회로 증가. 연구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건 우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조선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를요. 저들의 위성은 단순한 지구 관측 장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밀 기능들을 깊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조선 위성 하나가 나라 전체를 새벽에 깨운다고. 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야. 화면에는 또 다른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회전각 변화 분석 필요. 붉은 글씨가 규칙적으로 전멸하며 저를 재촉하고 있었죠.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리랑 7호의 신호 데이터가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위성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저는 분석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정훈 교관이 제 옆자리에서 마우스를 움켜쥔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20년 넘게 위성 분석을 해온 베테랑이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분석 장비가 자동으로 아리랑 7호의 신호 변화를 확대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궤도 조정 이력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났어요. 저는 처음에 그 수치를 보고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데이터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박정훈 교관이 떨리는 손으로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궤도 조정 횟수가 우리가 파악한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측정 오차일 거라고. 남조선 위성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단순한 오차라면 불규칙해야 하는데 이 패턴은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확한 계획표에 따라 위성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잡음이 아니다. 의도된 패턴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왼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관측 각도 변화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난 2년간 어느 방향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저는 그 수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훈 교관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각도라면 위성이 평양의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준한 겁니다. 제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남조선 위성이 왜 평양을 이렇게 세밀하게 관측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늘 남조선의 위성 기술이 보잘것없다고 배워왔습니다. 미국에서 빌려온 장비로 겨우 운용하는 수준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 기록을 과거로 돌려보기로 했어요. 혹시 최근에만 이상 패턴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타임라인을 1년 전으로 그리고 2년 전으로 되돌렸죠.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데이터가 현재 패턴과 거의 일치했어요. 궤도 조정 시점, 관측 각도, 신호 강도까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분석요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동무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랑 7호는 최소 2년 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관측을 했습니다. 통제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기능이란 말인가? 남조선이 위성을 발사할 때부터 이런 정밀 관측 모드를 숨겨두었다는 뜻인가? 우리는 그동안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것인가? 정훈 교관이 분석 프로그램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위성의 현재 고도를 정밀 계산하는 작업이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죠. 우리가 예상했던 고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훈 교관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고도면 평양 시내의 차량 번호판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 동요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량 번호판이라면 불과 수십 센티미터 크기인데 그걸 우주에서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남조선 기술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나라가. 저는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궤도 조정 패턴, 관측 각도 변화, 고도 수치, 신호 강도 추이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했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결과창이 뜨는 순간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정밀 관측 패턴 지속 감지. 우발적 변화 아님. 저는 그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칙이면 고장이 아니라 고성능 모드가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제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죠. 지금 눈앞의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정밀 정찰 기능을 탑재한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틀렸거나 남조선이 너무 앞서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정훈 교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고장이 아니요.
누군가 평양을 정확히 들여다보려 한 겁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 말이 통제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오래전부터. 그 단어가 유독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던 것이었죠. 우리가 선전문구에 취해 있는 동안 저들은 우주에서 평양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경고창이 화면 한가운데 크게 떠올랐어요. 붉은 테두리가 깜빡이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해상도 추정값 갱신 필요. 초기 추정치 오류 가능성 높음. 정훈 교관이 목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해상도 말입니까? 설마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상도는 위성의 핵심 성능 지표였죠. 숫자가 낮을수록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위성의 해상도는 9m 수준이었어요. 설마 남조선이 그것보다 높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고창 아래에서 숫자 하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이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상도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표시되는데 몇 초가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추정 해상도 0.3m. 통제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0.3m.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불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우리 위성보다 30배나 정밀하다는 뜻이었어요. 30배. 저는 그 격차의 의미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30배. 그 단어가 통제실 안을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박정훈 교관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위성의 30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조선이 30배라고.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나라가. 모멸감과 부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류일 거라고, 프로그램이 잘못 계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합시다. 이 숫자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프로그램의 평양 모처의 위성 영상을 불러왔어요. 우리가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간격이 정확히 2.8m라는 것을 현장 조사로 확인해 둔 곳이었죠. 저는 이 검증에서 오류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프로그램이 해당 구간의 픽셀 수를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실측 2.8m, 영상 내 9.3픽셀. 저는 암산을 했어요. 2.8 나누기 9.3. 결과는 약 0.3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며 천천히 다시 나눠봤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수학 앞에서 반박할 말이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교관이 다른 검증 화면을 띄웠어요. 건물 그림자 영상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촬영된 사진으로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림자의 선명도를 보면 해상도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훈 교관이 윤곽선을 최대한 확대하며 말했어요. 그림자 선명도와 윤곽이 적은 1m급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림자의 경계선이 칼로 자른 듯 날카로웠습니다. 건물 모서리의 직각까지 또렷하게 구분되었죠. 1m급 해상도였다면 절대로 이렇게 선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이 뭉개지고 흐릿해져야 정상이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남조선은 0.3m급을 독자 개발한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통제실 안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죠. 남조선이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훈 교관이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에는 우리 위성 영상, 오른쪽에는 아리랑 7호 영상을 띄웠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시간대를 찍은 것이었죠. 비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영상에서 차량은 그저 어두운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사각형인지 원형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죠. 차인지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버스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도로 위에 뭔가 있다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 영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차량 지붕의 색깔이 선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검은색 차와 흰색 차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차량 사이의 간격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도로의 차선까지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흰색 실선과 점선의 구분까지 가능했죠. 연구원 한 명이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시작도 못한 건가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영상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죠. 같은 우주에서 같은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흐릿한 덩어리를 보고 있었고 남조선은 선명한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눈을 가진 셈이었죠. 마지막으로 궤도 안정성을 확인했어요. 해상도가 높으려면 위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아도 궤도가 불안정하면 영상이 흔들려서 소용이 없었죠. 저는 아리랑 7호의 궤도 진동폭을 분석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서라도 약점이 드러나길 바랐어요.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평균 오차 0.9m. 고정밀 관측 모두 정상 작동.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궤도 오차가 0.9m면 0.3m 해상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어요. 위성 제어 기술까지 완벽하다는 뜻이었죠. 모든 검증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0.3m는 오류가 아니었어요. 남조선 위성의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조선 기술을 얕보며 살아왔어요. 체제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믿어왔죠. 남조선은 미국에 의존하는 허약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모든 믿음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건 북과 남의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30배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0.3m와 9m.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겨우 윤곽만 파악할 때 저들은 디테일까지 읽고 있었어요. 정훈 교관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위성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화면 상단에 새로운 알림이 떠올랐어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연결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화면에 굵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방부 평가 자료 수신됨. 러시아 정찰기술 비교 자료 수신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요약 문구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광학기술은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판단됨.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중국과 러시아까지 인정했다고. 그럼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뜻 아닌가. 저는 떨리는 손을 마우스 위에 올렸습니다. 파일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내부 분석 보고서였어요. 우리의 혈맹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남조선 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담긴 문서였죠. 파일이 열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중국어 원문과 함께 번역문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저는 첫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광학기술은 우리를 포함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판단한다. 통제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정훈 교관이 황급히 확대 버튼을 눌렀어요. 혹시 번역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원문의 한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원문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남조선을 자신들보다 앞섰다고 평가했다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우주 강국인 중국이.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기술력이 남조선을 압도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그렇게 들었죠. 중국이 남조선을 우리보다 앞섰다고 적었다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기술연구소의 문서였어요.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우주기술의 선두주자였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찰위성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이기도 했어요. 저는 문서의 핵심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 위성군의 해상도는 러시아 제1선 장비에 준하는 성능을 보인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러시아 제1선 장비라면 세계 최고 수준을 의미했습니다. 군사 위성 중에서도 가장 정밀한 장비들이었죠. 남조선이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까지? 그러면 정말 0.3m가 맞는 건가? 정훈 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일본 우주항공연구소의 자료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주 개발을 시작한 나라였어요. 기술력으로는 남조선보다 앞섰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박정훈 교관이 분석 수치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광학계, 검출기, 저장장치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을 독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 개발. 그 단어가 제 귓전을 세게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저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남조선은 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라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미국이 주는 것만 받아 쓰는 허수아비라고. 하지만 일본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미국 기술이 아니라? 연구원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인가? 분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3개국 보고서를 종합했어요. 화면 중앙에 요약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위성 정찰 능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독보적임.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동아시아에서 독보적? 속삭이듯 되뇌었습니다. 독보적이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남조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수치심도 느껴졌어요. 저는 갑자기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북한 내부에서는 남조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우리 기관의 공식 평가 문서를 불러왔어요. 화면 왼쪽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평가를, 오른쪽에는 북한의 평가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두 화면을 비교하는 순간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북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위성 기술은 우리 공화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수준임.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현저히 뒤처졌다고. 세계 3대 강국이 모두 남조선을 최고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만 뒤처졌다고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화면 양쪽의 평가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죠. 세계 3개국은 한국을 기술 선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뒤처졌다고 말한 나라는 북한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듣던 세계와 실제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가? 그 말이 통제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통제실 천장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부 지시 도착. 모든 분석 자료는 즉시 봉인할 것.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스피커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관련 인원 전원 대기. 추가 지시를 기다릴 것. 그와 동시에 스크린 한가운데 경고창이 떠올랐어요.
붉은 테두리가 번쩍이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48시간 내 보고서 제작성. 한국 기술력은 위협 수준 낮음으로 조정할 것. 연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본 우리가 이제 거짓 보고서를 쓰라는 건가? 경고창이 화면에 떠 있는 채로 몇 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통제실 출입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무장한 보위성 요원들이 일렬로 들어왔어요. 검은 제복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차 있었죠. 그들의 발소리가 통제실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죠. 요원들은 총 8명이었어요. 통제실 곳곳에 배치되더니 출입구와 창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류창명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붙어 있었죠. 보위성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류창명이 통제실 전체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모든 관측 자료는 국가 최고 기밀이다. 외부 데이터와 비교 금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구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부 데이터와 비교 금지라니.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하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의 평가 자료와 우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것. 그걸 금지한다는 건 진실을 확인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왜 비교를 금지하는 거지?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건가? 의심과 공포가 동시에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류창명이 손짓을 하자 요원 한 명이 중앙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입력하자 스크린에 시스템 명령이 떠올랐어요. 비교 분석 기능 잠금. 외부 평가 자료 접근 차단. 박정훈 교관이 황급히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국 국방부 자료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붉은 글씨만 반복적으로 떠올랐죠. 권한 없음. 권한 없음. 권한 없음. 정훈 교관이 다른 파일을 시도했어요. 러시아 자료, 일본 자료, 심지어 우리가 직접 분석한 원본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잠겨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었죠.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사라지는 건가? 그 말이 공허하게 통제실 안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 손에서 진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우리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보위성 요원 한 명이 종이 뭉치를 들고 연구원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인쇄물을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죠. 마치 납덩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쇄물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력 위협 수준 낮음. 해상도 추정 5m 이상.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5m 이상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 확인한 수치는 0.3m였습니다. 30배가 넘는 차이를 이렇게 뒤집어 쓰라는 것이었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모두 인정한 사실을 정반대로 적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구원 한 명이 충격에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쓰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과학자로서 우리는 데이터를 존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 체제는 우리에게 거짓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류창명이 연구원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협처럼 느껴졌죠. 그가 통제실 중앙에 서서 모두를 둘러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48시간 안에 상부에 올라가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조선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호도한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처벌. 그 단어가 통제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처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가족 연좌제, 공개 처형. 그 단어 하나가 모든 저항의 의지를 짓밟아 버렸죠. 저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손에 쥔 인쇄물이 바스락거렸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종이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류창명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두려움이 통제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죠. 지휘관 동지, 우리가 확보한 객관적 수치들은 보고서에서 완전히 제외합니까? 통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동료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하지만 저는 류창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류창명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철없는 질문을 듣는 어른의 표정이었죠.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치는 국가가 정한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과학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가가 원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것이 체제의 논리였죠. 류창명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동무들은 국가가 정한 진실만 적으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과학자였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그저 체제의 손이었습니다. 체제가 원하는 글을 쓰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항할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7살 딸 하린이가 있었죠. 제가 처벌받으면 그들도 연좌제에 걸릴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류창명이 마지막으로 통제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48시간이다. 그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라. 그는 돌아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보위성 요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연구원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한숨이었죠. 저는 손에 쥔 인쇄물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 위성 기술력 위협 수준 낮음. 해상도 추정 5m 이상. 그 거짓말을 제 손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0.3m를 보고도 5m라고 적어야 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진실을 부정해야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개인 단말기였어요. 몰래 꺼내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알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자동 백업 완료. 외부 저장 매체 보관 중.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리랑 7호 원본 영상 파일 일부가 자동으로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보위성이 모든 자료를 봉인하기 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장해둔 것이었죠. 진실의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단말기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우라고 해도 이미 사라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손안에 작은 단말기 속에 아직 숨쉬고 있었죠. 문제는 이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통제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퇴실했죠. 류창명의 협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처벌이라는 단어가 모두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단말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자동 백업된 파일, 아리랑 7호의 원본 영상, 보이성이 봉인하지 못한 진실의 조각이 거기 들어 있었죠. 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복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평양의 거리가 나타났어요. 0.3m 해상도의 위성 영상이었죠. 도로의 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건물의 창틀까지 또렷하게 구분되었어요. 심지어 가로수의 그림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죠. 우리 위성으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화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보다 30배 앞선 눈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였죠. 분노도 수치심도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이토록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일까? 같은 민족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보이성이 봉인한 것은 외부 평가 자료였습니다. 우리 내부 기록은 아직 열람이 가능했죠. 저는 북한의 기술 개발 연표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70년간의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기록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연도별 주요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핵 개발에 착수했고 1980년대에는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죠. 1990년대에는 핵실험을 준비했고 2000년대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핵무기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핵, 미사일, 또 핵, 또 미사일. 위협과 공포의 역사였죠. 우주 장비 개발이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전용 위성 발사 몇 건이 전부였어요. 여기에도 우주 장비 개발은 없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위협의 모든 것을 걸어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신 땅속에 핵무기를 묻는 데만 집중했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공포를 수출하는 데만 열중했구나. 저는 다음으로 한국의 우주개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보이성이 봉인하기 전에 백업해둔 해외 자료 중 일부가 남아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조선의 70년이 화면에 펼쳐졌죠. 1992년에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연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1992년이면 우리가 핵개발에 매진하던 시기였죠. 그 같은 시간 남조선은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1999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를 발사했고 2006년에는 아리랑 2호로 미터급 해상도를 달성했습니다. 2013년에 아리랑 5호를 쏘아 올렸고 2015년에는 아리랑 3호의 적외선 장비를 탑재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리랑 7호까지.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남조선은 30년 넘게 꾸준히 위성을 발사해왔습니다.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도 있었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 국산화 기록이었습니다. 광학계 독자 개발, 검출기 국산화, 영상 처리 장치 자체 제작. 남조선은 핵심 부품 하나하나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죠. 저들은 70년 동안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쌓고 실패를 견뎠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조선의 0.3m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의 선택과 투자와 인내의 결과물이었죠. 저는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북한의 70년을,
오른쪽에는 한국의 70년을 나란히 띄웠어요. 두 나라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죠. 1970년대에 우리가 핵 개발에 착수할 때 남조선은 산업화와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가 핵실험을 준비하며 경제난에 허덕일 때 남조선은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우주 개발의 원년을 열었죠. 2010년대에 우리가 핵무기 고도화에 매달리며 국제 제재를 받을 때 남조선은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고 위성 기술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격차의 원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 우리는 늘 땅속에 무기만 파왔다. 평생 믿어온 체제의 서사가 부서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앞서 있다고 남조선은 허약한 꼭두각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강한 것은 저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본 자만이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거짓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아팠지만 눈이 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북한 해상도는 9m이고 한국 해상도는 0.3m입니다. 단순 비교로는 약 30배 차이가 나죠. 하지만 실제 본질적 차이는 70년의 방향 차이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선택의 경쟁이었다. 한국은 위성을 키웠고 우리는 위협을 키웠습니다. 70년의 차이는 그렇게 생긴 것이었죠.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0.3m는 기술의 숫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70년 동안 무엇을 바라봤는가의 증거였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거짓 보고서를 쓸 수 없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릴 수 없다. 바로 그때였어요. 통제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죠. 류창명이었어요. 보위성 지휘관이 새벽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통제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군화 소리가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죠. 두 개로 나뉜 화면, 북한과 한국의 연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화면을 끄려 했지만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류창명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면성 동무 아직 퇴실하지 않았군.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이 제 모니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혹시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 있던 건 아니겠지? 저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아니,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류창명의 신문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자료를 봤는지, 누구와 공유했는지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며 제 대답에서 모순을 찾으려 했죠. 저는 그저 퇴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개인적인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가 제 말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지 결국 저를 놓아줬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신문의 긴장감과 며칠간의 수면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이미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딸 하린이가 그린 그림이었죠. 파란 하늘이 종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정성껏 칠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노란색 점으로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에 작은 인공위성이 떠 있었죠. 7살 아이의 서툰 솜씨였지만 위성의 태양전 지판까지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언젠가 하늘을 보고 싶어.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 들린 그림이 흔들렸죠.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려주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인이가 방에서 나와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어요. 아이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저에게 다가왔죠. 작은 발이 마루를 사뿐사뿐 밟았습니다. 아빠 언제 왔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에게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재워주기 전에 씻겼나 봤어요. 할인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남쪽 나라 위성은 왜 별처럼 반짝여?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쪽 나라 위성. 아이가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셨겠죠. 체제의 선전 내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어요. 그 순수함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쪽 나라 위성은 형편없다고,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아이의 질문이 체제의 모든 선전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중에 아빠가 알려줄게. 지금은 자러 가자.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대었죠. 할인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이 아이의 미래도 함께 숨기는 것 아닌가. 70년 서사의 무게가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체제가 요구하는 거짓과 아이에게 물려줄 미래 사이에서 저는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쓰면 안전하겠죠.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는 걸까요?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과학자는 사실을 적는 사람이다. 저는 식탁 위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반짝이는 별, 작은 인공위성. 할인이가 꿈꾸는 세상이 거기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위성을 만들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진실을 아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에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파일을 열었죠. 몰래 저장해 두었던 아리랑 7호 원본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분석 자료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역사연표까지. 모든 진실이 작은 화면 안에 담겨 있었죠.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이 아이가 진실을 아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거짓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그 다짐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빈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새하얀 화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죠. 잠시 망설였지만 곧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확보된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의 해상도 추정치는 0.3m임이 사실로 보인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평가, 러시아 군사기술연구소의 분석, 일본 우주항공연구소의 결론. 모든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죠. 숫자와 데이터로 진실을 채워나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는 동안 저는 혼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종이들을 펼쳐놓고 계산을 반복했어요. 한 줄 한 줄 진실을 기록했죠. 해가 뜨기 직전에 결론 단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이를 숨길 경우 향후 판단에 심각한 오차가 발생한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답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과학자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진실이어야 한다. 저는 혼잣말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갑자기 경고창이 떠올랐어요. 붉은 테두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통제되지 않은 외부 저장 시도 감지. 자동 보고됨.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동 보고됨. 그 말은 보이성이 이미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모두 기록되었다는 의미였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더 길고 집요하게. 그리고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리고 있었죠. 저는 단말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아직 제가 쓴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그 문서가. 저장 버튼은 아직 누르지 못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그림자가 문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단말기를 재빨리 끄고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수를 했죠. 침대에서 아내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방에서도 인기척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죠. 초인종이 4번째 울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저는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층 402호 맞습니까? 수도 점검 나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도 점검. 새벽 6시에 수도 점검이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는 보이성 요원의 차가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와주십시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위기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경고창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진실을 적을 수 없다.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미루면 기회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아침 7시가 되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할인이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한 것은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건물은 한산했어요. 연구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감시요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자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기밀망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집에서 작성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그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죠. 저는 파일을 공식 제출 시스템에 업로드했어요. 업로드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30%, 50%.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드디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할인이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파란 하늘, 반짝이는 별, 작은 인공위성. 아빠, 나도 언젠가 하늘을 보고 싶어. 그 문장이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 제출 완료. 상부 결제 대기 중. 시스템에 보고서가 업로드되며 첫 줄이 메인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확보된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의 해상도 추정치는 0.3m임이 사실로 보인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결론 단락이 나타났습니다. 기술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선택의 결과이다. 북한이 향후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다. 나는 숫자를 조작하는 손이 아니라 진실을 적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성은 이제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리랑 7호가 어딘가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0.3m의 눈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하린이의 세대는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죠. 기술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 위로 떠오릅니다. 며칠 후 저는 기밀망에 접속해서 제 보고서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분류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위성 분석 보고서 진실 기반 자료로 분류됨.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문구가 있었어요. 익명 분석관 127번의 보고로 분류됨.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0.3m.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땀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 엔지니어들의 집념이었죠. 밤을 새워 계산하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꿈을 놓지 않은 한 민족의 선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은 핵무기 대신 위성을 선택했습니다. 위협 대신 기술을 선택했죠. 공포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지하 벙커 대신 우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인정한 것은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핵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0.3m의 눈 때문이었죠. 우주에서 세상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는 눈. 그것을 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과학자로서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제 조국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위협이 아닌 기술로,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린이의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여러분이 이룬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70년간 하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0.3m 안에 70년의 땀과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면성입니다. 북한의 이름 없는 과학자였지만 진실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0.3m가 제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요. 거짓의 안개 속에서 살던 제게 진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부디 계속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더 높이,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늘이 언젠가 우리 모두의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0.3m가 언젠가 한반도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